네, 신광섭 교수님. 네. 네,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까 그 신법경유착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법률 전쟁 이제 신사주의 체제 속에서 치열해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마다 뭐 이제 기업마다 그 법무실을 강화하고 대형 부품을 만들고 대형 부품이 존재하고 하는 이러한 그 현실을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이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어, 중요한 포인트네, 그죠? 네, 대형 로펌과 네, 법경 유착,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나라는 또 어떤지, 이렇게 질문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또 누가 두 번째 말씀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 없으시면, 어, 이런 두 번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그 강의 발표하실 때, 그 합법성과 정당성의 충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기억나시죠, 한 교수님? 네, 네, 네네. 근데 뭐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그 법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요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합법성과 정당성의 충돌. 우리가 합법성이나 정당성이란 말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거 네, 좀 설명 주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른 질문 그, 없으면 이 정도 질문 받고 또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네. 그 정관예우라는 말, 여러분 그 뭐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되고 있는데요. 사실 법관들이나 검사가 정관예우 받는 것은 그냥 그 뭡니까 이재용이나 뭐 최아무개 뭐 재벌 총수한 사람 풀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이 그 정관예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부 부처의 국장급들이 옷 벗고 나가가지고 김현장의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국회에 그 전문위원들 있죠. 네. 이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법안 심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음, 합니다. 음.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김현장의 고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현장은 그러니까 뭐 김현장으로 그냥 대표 명사로 사용할게요. 그 이제 김현장은 자기에게 수입료를 충분히 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들이죠. 이 대기업이 김현장의 선임에서 정관예우 받는 전직 국장을 통해서 그 부서에 로비를 합니다.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국회에 로비를 합니다. 법률이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현장이라는 하나의 로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경제와 그러니까 자본과 정치 권력, 행정 권력 또는 법 권력이 유착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네.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김현장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5대 로펌, 6대 로펌을 견제할 수 있는 그것단 장치도 우리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검사가 권력 남용하면은 누군가가 욕을 해요. 비난합니다. 판사가 판결 잘못하면은 참여연대에서 그 뭐 성명 내거든요. 그런데 이 김현장이나 이 룩대 로펌이 정관예우를 통해서 뭔가 이 국가 정책을 일걸어 놓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죠.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기업 뭐 기업의 법무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저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뭡니까? 기업에서 뭔가를 하다가 그 뭐 관료들한테 막히면은 현대 그룹에서는 뇌물을 들고 가서 관료들하고 술을 마신답니다. 삼성은 삼성그룹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법을 바꾸려고 한대요. 요게 이제 삼성그룹의 장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고요. 지금 이런 형태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에서 법무실을 만드는 것은 기조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재벌 총수가 잡혀가는 걸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되었습니다만은 요즘에서는 그 역할을 넘어서죠. 국가의 법을 바꾸고 그러니까 사법 체제를 정책 구조를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 법률가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합법성 뭐 정당성 문제, 그 뭡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 이제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요. 저는 완전히 그냥 그 뭡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그 뭡니까 통칭으로 이것도 대표 명사격으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헌법은 유신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 저는 로스쿨 교수입니다만 로스쿨 학생조차 그래요. 변호사 시험 끝나고 나면 헌법책 안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헌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은 왜 검찰총장이 돼야 되지? 그, 근데 뭐 제가 뭐 그 입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입 닫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입 닫은 결과가 지금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법에 합치된다는 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비난받지 않겠다. 이거는 법의 논리죠. 그러나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고 모든 국민들의 그, 그 뭡니까? 그 눈길이 쏠리는 영역이거든요. 윤리가 작용하는 그런 영역에 이 윤리를 법으로서 대체를 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음,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음, 음, 지금 그 검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문제를 법의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네, 화물 노동자들이 그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자라고 파업을 하는 거를 전부 법의 문제로 돌려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담합행위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죠. 어떻게 음, 하면은 그 화물 운송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공간은 정부거나 국회여야 되는데 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는 거. 음, 이런 음, 것들이 결국은 법을 앞세우는 합법성 중심의 사고가 그 야기한 현상이라고 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 자, 그러면 참 또 다른 분 누가 좀 말씀을 좀 주실래요? 양승원 변호사님 손 드셨네요. 네, 양 변호사님. 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이 아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수사 절차법 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민주화가 필요하다. 형사 절차의 민주화. 요즘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딪혀서 직접 민주정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처럼 이제 그 관점에서 시민의회 논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최자연 교수님 전문가가 앞에서 뭐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에 이제 시민법정의 그런 모델로 이제 꼭 그 법이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게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다. 이제 법은 실용학이기 때문에 법학은 이 상식과 결론을 같이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그런 그런 정도의 지식, 그런 정도의 경험이면 시민이면 누구나 변호사를 할 수 있다. 라이센스가 없을 뿐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그리고 라이센스가 권력이다, 돈이다. 이제 이런 허상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어,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페리클레스 뭐 그런 기원전 5세기에 그렇게 번영을 했던 것처럼 아테네에 이 시민 법정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런 어, 그 수사 배심제 물론 사인 소추 뭐 이런 제도도 있지만 이제 수사 배심제, 기소 배심제가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이제 허울 좋은 이제 그 대검찰청 예규로 그런 이재용 회장 사건 때 유명해졌지만 뭐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네, 검찰 수심이 이게 대검 예구로 대검 산하에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이렇게 개혁이 필요하고 또 이제 각 지방검찰청하고 고등검찰청에 있는 이제 검찰 시민위원회 이건 이제 검찰의 단지 행정 지침,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게 거의 이제 그 유명무실 뭐 별 네, 실속이 없는데 이걸 검찰의 행정 지침으로 두지 말고 이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 시민위원회를 법률로 만들어서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어, 일반 시민들이 이재용 회장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내 사건에서 이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한지 이 수사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걸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배심제를 좀 더 법률로서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심제와 또 뭐 참심제도 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참여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함께 말씀 주셔도 좋겠네요. 시민법정 말씀 주셨고요. 네. 최다인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교수님. 네네. 자, 그러면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듣고 제가 그러면 시민법정 수사 배심제, 기소 배심제 말씀 주셨고요. 수사 절차법 그리고 제가 또 뭐 참심제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참여 재판을 좀 설명해 주셔도 좋겠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여 재판은 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그, 그 미국의 배심 재판에 미치지는 못하죠. 단순히 법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 수준인데요. 뭐 그나마도 요즘에 와서는 참여 재판으로 가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네. 뭐 뭐 헌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배심은 법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 논쟁 때문에 배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실정인데 저는 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배심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은 뭐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은 필요할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러는데요. 이거 그것도 대배심 제도는 헌법 개정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요. 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배심 제도는 사실은 자꾸 참여연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법개혁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참여연대가 제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참여연대에서는 대배심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배심 제도는 제 슬라이드에서도 좀 그 설명을 해놨었는데요. 이게 극도의 비공개 체제에서 검사가 지휘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법관의 영장제를 대체하는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걸 검사가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그러니까 검사가 그냥 매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배심 제도를 도입할 때는 물론 미국의 제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검사의 권력이 너무 광대해지지 않도록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피의자의 그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법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대배심 제도에 비슷한 게 그 이제 일본의 수사심의 그 심의회인데요. 그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그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검찰 심사회죠. 이 검찰 심사회 제도하고 대배심 제도의 중간 영역 정도로 좀 설계를 하는 그런 그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검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뭐 각종 그 심의위원회 구조는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검찰권에 대한 그 민주적 통제 방식이 아닙니다. 엄밀히 본다면은 그냥 하나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또 뭐 그 구성조차도 검찰이 주도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이제 제대로 수사 심의를 하는 것, 특히 이제 수사 심의라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과 타당성, 수사의 범위, 수사의 방법, 수사 그 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심의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서도 검찰이 마음대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 변호사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죠. 무슨,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정도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9시 50분 돼가고 있습니다. 9시 49분인데요. 자, 이제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질문 좀 있으시면 또 임종군 교수님 질문 주셨네요. 한 번 더 뭐 받기로 하고. 네네. 간단한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예,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뭐 총원이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되어도 국민 총원이 200만이 넘는다 하면은 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또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죠. 뭐 예.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네.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임종근 우리 교수님 질문을 제가 한상희 교수님께 드린다면 지금 최상병 특검과 뭐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교수님 입장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정치적인 국면에서 그러니까 뭐 오늘 조국 혁신당 뭐 당원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 뭐 조국 혁신당은 뭐 3년도 길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석 달도 길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한 교수님 좀 이건 좀 뭐 천기누설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천공과 같은 수준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 그 80년 체제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국민 소환 제도나 이 국민이 국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정말 유신헌법에서 있었던 대통령 권한에서 몇 개만 고치고 그대로 유지를 해버렸거든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가 지금 정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체제. 그래서 헌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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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갑갑하니까 이제 그 국민 동의 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뭐 150만에 가까운 그 청원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 거냐는, 저는 그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아니죠.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결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거는 정치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동의청원이 있으면은 국회에서는 그 이제 동의청원 사유로 5가지를 들었거든요. 이 5가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음, 일종의 탄핵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청문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그 규명이 되면은 그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구하는 이 작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탄핵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은 국회가, 정치권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그냥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했으니까 우리 그 뭡니까 그 과반수 이상 찬성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 발의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재판소 넘기고 손 들고 끝. 이건 아닌 거죠. 오로지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호소하는 작업이라고 본다면은 네, 그런 네, 과정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예, 정도만. 거기까지 말씀 주신 걸로 그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4분이네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안내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상희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말씀씩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혜순 교수님, 베를린에서 지금까지 점심도 못 드셨겠네요? 점심 박구일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감사합니다. 베를린에서 지금 접수하고 계시는데요. 한 네, 말씀씩 감사 멘트를 주시고 한 교수님이 마무리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공지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 공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7월 27일 날인데요. 7월 27일은 단국대학교 홍미정 교수께서 어, 중동 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분쟁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이 부분에 저서가 좀 여러 권 있습니다. 전문가신데요. 그래서 중동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재밌게 말씀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홍미정 교수께서 중동 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야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요 내용은 이렇게 한상 교수님 또 강의 끝나시고 칼럼형 신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칼럼 형식으로 좀 재밌게 1.5쪽 내지 2쪽 정도 글을 주시면 네. 프레시안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성호 교수님 글 연재가 됐고요. 그리고 내일 아마 이기우 교수님 글이 연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인데